여러분 안녕하세요. 봉도사의 쪽집게 정치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어제도 보니까 이게 윤석열 그 김건희 꼬꾸라진다는 이런 썸네일을 하게 되면 좀 들어오시는데 국힘 얘기하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국힘 얘기도 여러분 재밌어요. 오늘 저는 저거 보고 배현진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배현진은 그렇다고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저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배현진이 글을 썼죠. 배현진이 글을 썼어요. 근데 저 딱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 홍카콜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지만 저분이 옛날에 권오을 씨가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꼬마 민주당 건 알고 계시죠? 권오을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DNA가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도 첫 국회의원은 96년인가 했는데 준표성도 96년인가 했죠. 그런데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꼬마 민주당하고 친해갖고 꼬마 민주당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DNA가 약간 반골 기질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뭐 그 홍준표를 디펜스한다든지 두둔하고 그럴 필요는 없으나 아주 뭐 그 윤석열 같은 이런 악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낙검수에도 나오고 그랬었고 그 공장장하고도 좀 친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글을 올렸어요. 28일 날 자신의 SNS, 그러니까 페이북에 올린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부류를 깠죠. 두 부류를 깠어요. 이렇게 깠어요. 기독 사이비 단체를 얘기로 당이 어수선하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도움을 받을까 하면서 그들을 비판도 못하는 자칭 크리스찬 후보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언론에서는 장동혁을 얘기한 거다. 예? 장동혁을 얘기한 거다. 뭐 장동혁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차례가 올까? 그러니까 난가병이죠. 내 다음 대통령이 난가. 내 차례가 올까 하는 핵심에 알면서도 몇 년간 입을 꾹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폭로의 비방과 열을 올리는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 이거 우리도 이제 글을 쓰지만 이거 글 쓸 때 몇 번 고민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쓸까? 늙은 영혼이라고 할까? 노회한 영혼의 그 야비한 소리라고 할까? 이거 무척 고민한 표현이에요.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를. 근데 딱 글의 수준을 보면 조금 더 품격 있고 돌려까기 하는 이런 표현력이 높지 않은 거 보니까 배현진 의원도 이렇게 그 학문적 깊이가 있거나 뭐 철학적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평상시도 뭐 그렇게 느꼈지만. 자, 그런데 배현진이 홍준표를 깠어요. 이거 보고 정치가 무심하다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치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그 호모 사피엔스 종 자체가 호모 종 자체가 그냥 배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인간만 배신할까요? 동물도 배신을 해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 자체의 DNA 구조 자체가 생명체 구조 자체가 배신이에요. 예를 들어 개들도 이렇게 밥을 주는데 엄마하고 새끼가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다가 새끼가 밥을 먹다가 양이 좀 적잖아. 그럼 바로 자기 엄마가 먹으려고 그러면 공격하고 물어요. 이게 본성이야, 본성. 배신하는 게. 그런데 이 배현진 의원이 언제 입당을 했냐면 2013년 8월 3월인가 이때 입당을 해요. 3월 8일인가 좀 그렇게 기억하는데 2018년에 그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홍카콜라입니다. 그리고 배현진을 입당을 하면서 그때 당시 배현진 여기 옷 깃에다가 태극기 표를 이렇게
그 해주는 게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사진 나옵니다. 그래갖고 배현진은 홍준표 퀴즈를 불렀고 홍카콜라라고 바로 그 이 당대표 그만두면서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그 배현진 계속 출연시켰거든. 그러면서 배현진을 키워줬다고. 그런데 딱 같죠. 그 인간의 본성의 배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와이드해. too wide, too much wide야. 이거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부에서 이제 고민들이 많겠죠. 근데 그 배현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오래 분석할 것도 없어. 배현진은 친윤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카콜라 세력도 있고, 뭐 그 김문수 세력도 있고 그런데 이 세력들을 다 짓밟고 다 니를 가라 이제. 신보수의 기치를 선언한 거야. 내가 자기가 제3세력이 돼갖고 국힘의 다음 대권 주자는 내가 되겠다 선언한 거예요 이게. 국힘의 차세대 주자는 나다. 이루고 밑자락을 딱 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당대표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용이 있고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무수히 많은 당대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대표가 다 대통령이 됐습니까? 총재 출신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 됐었고 노무현 당대표 아니었었어요. 문재인 당대표였습니다. 대선 떨어지고 당대표였어요. 그래서 대선 떨어지고 당대표의 길을 걷고 다시 대통령 간 케이스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인데 둘 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배현진 지금 딱 힌트를 보고 지금 우리 당대표 도전하시는 분들도 명심해야 될 게 딱 이렇게 시류를 보고 딱 판을 움직이고 그래갖고 싹 눈치 보고 당대표 되고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갖고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을. 이 국가를 운영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배현진도 그 국힘이라고 하는 15% 20% 받는 당을 운영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실력을 닦아야 돼. 그냥 이렇게 막 눈치 보고 찬스 보고 이렇게 하고 뭐 당대표 되고 그러고 차기 주자 되는 게 아니고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건 뭐 네 일이니까 내가 관여할 일 아니니까 뭐 내가 특별히 뭐 신경 쓸 건 없죠. 그런 와중에 200명이 넘었기 때문에 300명 넘을 때까지 박수를 유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의 본성을 보는 것 같았고 여러분 짜릿하잖아요. 예? 자, 윤석열이 항소를 했습니다. 무슨 항소를 했냐면 이 항소를 했어요. 서울중앙지법 민사 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 여러분 민사재판 혹시 받으러 가면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하고 특수부 판사들이 특수부 재판하거나 이제 형사재판하는 판사들을 실력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민사 판사들이 실제적으로 실력이 많은 분들입니다. 형사 오랫동안 하다 민사로 넘어간 분들이 많아요. 그게 경험이 많아서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분들이 민사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 민사 쪽이 재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 민사 쪽이 실력이 있는데 민사에 이성복 부장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게 확신에 가득 찬 판결문이에요.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랬어요. 내가 내 판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이거는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명백하다라고 무척 아주 장엄한 판결이에요. 이게 엄중한 판결을 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끼쳤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쯤 하거든요. 그런데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 확신에 차 있다 이런 얘기예요. 멋진 판사님이에요. 이성복 부장판사님을 향해서 여러분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104명의 원고가 신청을 했는데 각 10만 원 정도 했고 1억 4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 2, 3주 전에 방송을 했어요. 2, 3주 전에. 그래갖고 내가 이거 윤석열 이제 파산된다 그랬어. 이게 그 미국에서는 그 징벌적 배상이라 그래. 집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는 다 일반적으로
이거 소송하는 사람들한테 다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미국은 한두 사람이 판결해갖고 판례가 나오면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 먹고 맥도날드 고기가 들리고 패치가 들리고 갖고 내가 좀 상해갖고 그 무슨 심각한 우리나라 맥도날드 먹고 그 심각한 질병을 앓은 그 어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게 한 10여 년 전쯤에 10년 전쯤에. 자, 어른들 안 걸리고 신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의 신장이 막 망가지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 서명을 받아서 그 제소를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근데 미국은 한두 사람만 하면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이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해갖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재벌 그룹 회사가 이런 거에 자기네들의 구조적 결함으로 소송이 걸리면 바로 합의를 해갖고 수백억을 물어줘요. 그냥 실질 재판을 가게 되면 더 물어줘야 되니까 판례를 남게 되면 이거 청구하는 사람들 다 물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데 자 104명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다 신청해 갖고 재산 한 80억 있다고 숨겨놓은 재산까지 하면 800억 8천억쯤 되겠죠. 그냥 이게 탈탈 털어버립시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성복 부장판사님이 얼마나 이 영웅적 판결을 내린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윤석열이 에라이 쫌생아 이거 항소했어요. 이거 항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항소를 안 할 수가 없냐면 판결은 이제 위자료 지급을 하라 그랬어요. 위자료 지급을 하라 그러고 그냥 위자료 지급만 하는 게 아니라 위자료를 가집행하라 그랬어. 미리 집행하라 그랬어. 야 이거 언제 기다리냐? 3심까지 언제 기다리냐? 너 열받아. 너 이렇게까지 한 거 보니까 국민들에게 위자료를 가집행하라 그런 거예요. 미리 지급해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민주당에서 야비한 놈 뭐 그 비겁한 놈 사과를 안 하고 이렇게 하냐고. 근데 윤이 이거 걸리면 이제 지가 아장나니까 항소를 한과 동시에 위자료를 강제 집행할까봐 강제 집행 정지 신청까지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 일반 그 팟캐스트 뭐 이런 유튜브에서 안 다루거든. 이건 무척 큰 사건입니다. 윤석열 파산이에요 이게. 104명이니까요. 1억 400만 원이 1억 400만 원. 예? 어떻게 1000만 원이에요 아유님. 100명인데 1억이죠. 응? 그래서 이거를 강제 집행, 그러니까 가집행 못하도록 강제 집행 못하도록 소송을 건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파산되니까. 훌륭한 판결한 겁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 예의 주셔야 돼요. 정말 예의 주시하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 파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내란 재판 이건 한 3년 4년 오랫동안 걸리거든요. 왜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맞나요? 10만 원, 100만 원, 아유 죄송합니다. 1000만 원입니다. 어우 실수했어요. 나 1억으로 계산했어. 1000만 원이구나. 1040만 원. 1040만 원. 죄송합니다. 1040만 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1억이 아니라 1040만 원.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죠. 더 많은 사람들로 아까 저 그 아유님 죄송합니다. 1000만 원하고 40만 원 플러스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1040만 원. 맞습니다. 1040만 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변호사는 이제 이 변호사는 또 대박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할 때마다 그 소송 수수료를 다만 몇만 원에도 받을 거거든요. 그분은 그분들대로 돈 벌어 잘 판단했죠. 돈 벌어서 좋고 우린 윤석열 파탄시키고 여러분들 10만 원씩 받으세요. 이재명 대통령 15만 원 줬는데 우리 윤석열한테 가서 또 15만 원씩 받으시자고. 그래서 이거를 강제집행 정지와 그 강제집행 정지 가집행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항소를 했어요. 이거 무조건 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사재판이요. 잘 따졌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민사재판 대충 하는 것 대충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피고이기 때문에
둘 다 이해가 충돌한 거기 때문에 무척 신중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준석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준석 큰일 났어요. 이거 보니까. 예? 이준석 2차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뭐냐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와 공모해서 공천 개입한 의혹이 있다. 공천 개입했으면 업무방해예요. 업무방해. 여러분, 업무방해요. 업무방해가 이렇게 됩니다. 업무방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계와 위력에 의한 건데, 이거는 위계는 사기를 친 거고 위력은 지위를 이용한 거예요. 그럼 이준석이가 이때 지방선거나 이 재보궐선거 때 당대표였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방해 유형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성이 있어요. 방해할 목적으로.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돼. 이준석이가 명태균을 만나서 올 4월 달에 이제 재판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태균을 만나서 김영선을 프랑스 대사로 임명하자고 제안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준스톤은 난 뭐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는데, 누가 얘기했냐면 4월 달에 명태균 재판을 하는데 명태균 김영선 재판에서 명태균 기사가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기사가 무슨 먹고 살 일이 있다고 거기서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상계동까지 와서 저희가 차 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준석이가 김영선 저 프랑스 대사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게 이제 보세요. 그냥 단순 업무 방해가 아니라 이게 가중 요소에 해당돼. 왜 가중 요소에 해당되냐 하면, 왜 가중 요소에 해당되냐면 주도적으로 실행했냐, 주도적으로. 근데 이제 이준석 이러겠죠. 난 주도적으로 실행 안 했고 대통령하고 배우자가 저는 연락이 왔고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는 당대표였었잖아. 당대표가 주도적으로 한 거지. 이름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대표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중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가중요소에 해당합니다. 가중요소에 해당하면요, 이게 벌금 이상이 되게 되면 이거 피선거권이에요. 이것도 피선거권 아웃이야. 준스턴 가라. 국회의원 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준스턴 압수수색 2차 압수수색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막 뭐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압수수색 들어가는 과정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 보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정봉주 유튜버 잘 해설해 주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업무방해인데 압수수색 영장은 업무방해만 써놔. 근데 이게 가중요소가 있단 말이야. 가중요소. 왜?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중대한 업무방해예요. 참 이거 어떡하니, 준스톤. 예? 준스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진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지금 30분인데 광고로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았고 오늘 뭐 광고 좀 이따가 하고, 죄송합니다. 나라모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도 나온 얘기를 좀 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난 윤상현 얘기를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 옛적에 윤상현이라고 하는 악질 정치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동구 미추홀구 을에 우리의 영원한 동지 남영희 위원장과 이전 연승을 거둔 이런 악질 정치인이 있었으니 지금으로부터 윤상현의 비행에 대해서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전설 따라 삼천리에 왜 전설 따라 삼천리냐면 2020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윤상현 얘기만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이걸 봐주냐라고 하는 게 여기 스토리에 쫙 나와요. 예? 윤상현 이번에 그냥 보낸 거예요. 요즘 윤상현 보내니까 그 뭐 또 이제 제가 주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윤상현 얘기하는데 동시 시청자 수 나가면 안 돼요. 남영열차 막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조라 그러면서 막 지역 행사 다닌대요. 예? 근데 남영희는 꿈 깨라. 왜 꿈을 깨래요? 예? 왜 남영희를 까요 벼랑 안에? 예? 왜 남영희를 깝니까? 훌륭한 남영희를. 자,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에 남영희 위원장이 171표로 떨어져요. 171표. 그때 3파전입니다. 171표로 떨어지는데 남영희 위원장의 키가 171이야. 자기 키만큼 표를 떨어졌다고 너무 원통해하던 그때인데 그때 선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국힘으로는 안상수 후보가 나옵니다. 예? 국힘으로는 안상수가 나와요. 근데 윤상현이가 무소속으로 나와. 윤상현이가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그 정치인을 끼고 건설공사 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밭집이라고 있잖아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밥 해주는 집이에요. 한밭집 밥이 맛있잖아. 국회도 옛날에 공사할 때 제가 현역 때 그 한밭집이 있었거든요. 그 한밭집 가면 계란 후라이 해주고 아침밥이 맛있어요. 반찬은 적지만 그냥 집밥이야 집밥. 근데 이 한바왕이라고 하는 유상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상봉. 한바왕 유상봉. 이 사람 막 구속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벼랑간에 그 지역에 인터넷 무슨 기사만 올라가고 안상수 기사만 나면 거기다 댓글이 쫙 달려요. 한바비리지. 유상봉이 한바비리로 한바왕이 한바왕. 그래 막 그 징역 살고 그러는데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려요. 안상수 후보가 한바왕 유상봉으로부터 20억을 받았다. 뭘 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댓글 도배를 해버려. 그때 이제 안상수와 윤상현과 남영희와 3파전이에요. 근데 이 안상수도 인천 동구 미추홀구 출신이 아니야. 저 인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안상수는 그 인천시장 출신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댓글 계속 달리고 그러고 소문내고 그러니까 안상수가 20대 중반의 지지율다 점점 빠져갖고 10대 후반까지 가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안상수는 말이야 민주당과 내통해갖고 남영희를 당선시키려고 안상수가 나왔어. 윤상현이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댓글 작업을 해. 누군가가 유상봉 한바 비리와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작업을 하니까 지역에 소문 쫙 나는 거예요. 야 안상수가 유상봉으로부터 20억을 받았대. 이제 저거는 당선돼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율이 쭉쭉쭉쭉 빠지지. 그리고 뭐 안상수가 남영희 당선시키려고 왔다 그래서 남영희도 처음 출마했고 어리버리하고 당하는 거지 그냥. 그런데 딱 선거가 끝났는데 윤상현 밑에서 댓글 작업하던 사람들이 안상수 국힘이죠. 국힘. 윤상현 밑에서 댓글 작업하던 팀들이 안상수한테 가갖고 우리가 윤상현 밑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걸 폭로할 테니 돈을 줘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안상수한테 가서 뭐 돈을 줬는데 어쩐지 모르겠으나 자 그렇게 했고 안상수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남영희 위원장한테 와서도 우리가 안상수 그 윤상현 밑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팀이니까 돈을 좀 줘라. 이런데 이제 남영희 위원장은 개벽대기들이 니들이 작업했으면 가서 벌을 받아야지 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 이러고 이제 남영희 위원장은 이제 개무시했는데 안상수는 아마 돈을 줬겠죠. 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사기꾼들은 이 방법이 똑같아. 2007년도 그 이명박 나갔을 때 내가 그 BBK로 그냥 그
원래 싸움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싸움은 홀로 싸우는 거야. 패싸움은 항상 홀로 가요. 우리 어디 어렸을 때 뭐 옆 동네하고 패싸움한다 그러면 와 몰려갈 때 몰려가는 팀은 지는 거예요. 패싸움은 혼자 하는 거야. 이게 제 삶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 단기 필마로 진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 BBK 때도 혼자 싸운 거 아니에요? 뭐 BBK 때 저 혼자 싸운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름 얘기하면 지금도 잘 나가는 지금 막 장관하고 이런 분들도 내가 BBK 전사다 그러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자기가 열심히 싸웠다 그런 사람들 있고 그래요. 예? 서울시장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 질비해. 근데 그때 한 20명 같이 싸우다가 마지막에 감옥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야. 그냥 싹 가서 부딪혀 싸우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뒤에 나 혼자 달려가고 있었던 거야. 어쨌든 근데 그럴 때 이명박이 광운대 갖고 내가 BBK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특강을 한 동영상이 깨끗하게 나왔는데 누가 저한테 딱 밤 10시쯤에 전화가 와갖고 과천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과천에 갔어. 뭐냐 그랬더니 이명박의 결정적인 동영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줘요. 근데 그래갖고 카페 가갖고 2시간을 틀었는데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1편이 아니라 2편, 3편에 있다. 그럼 보여줘라 그거를. 그랬더니 저한테 그때 얼마인가? 3억인가 5억인가 내래요. 그걸 주면 자기가 그 동영상을 주겠대. 에이 무슨 개벽다구들 헛소리 하냐. 그럼 가라 그랬죠. 나중에 그걸 국힘 가갖고 그 박근혜 쪽 가갖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다 결국 그 사람들 감옥 갔거든요. 이번에도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야. 윤상현 밑에서 댓글 작업을 하다가 안상수한테 가서 돈을 뜯어냈어. 예? 돈을 뜯어냈어. 자, 시원하게님, 여기 그 전당대회 이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집중이 안 됩니다. 예. 그 집중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윤상현한테 가서 댓글 작업하던 사람들이 안상수한테 가서 돈을 뜯어냈고 남영희한테도 왔는데 남영희는 딱 걷어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가 됐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윤상현은 오리발을 내밀었겠죠. 이게 언제냐면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윤석열은 뭐하고 있었죠 여러분?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 자 이제 여기서 검찰이 어떻게 봐주는지 얘기를 할게요. 자 윤상현과 지금도 그 윤석열하고 절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윤상현과 한 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유죄가 돼. 8명인가가 유죄가 돼. 자 그럼 윤상현은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됐냐? 뭐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가 됩니다. 기소는 해. 언론에서 시끌벅적하니까 기소는 해. 그리고 또 본인들이 댓글 작업했다는 게 기소는 해. 기소를 하는데 공소장을 쓰잖아요. 누가 써? 검찰이 써요. 검찰이 공소장을 쓰는데 제대로 씁니까? 구멍 숭숭 나게 써. 허점 투성이로 예? 그때 검찰총장 윤석열 아니에요? 2019년 7월에 됐으니까 공소장을 쓰면서 누구 봐주려고 하면 세간의 이목 때문에 기소를 안 할 수는 없고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구멍을 뻥뻥뻥 만들어놔. 허점 투성이로 유죄가 안 나오게. 보나마나 여러분 이건 저의 소설입니다. 보나마나 공소장을 그렇게 썼을 게 뻔하죠. 그러니까 윤상현이 무죄가 되는 거지. 예? 윤상현이 한 명 또 하나만 무죄가 되면 좀 또 속보이니까 한 명 더 해갖고 무죄를 했겠지. 그때 7명 그러니까 판사들 쫙 알아요. 공소장 쏠고 보면 아이고 이거 뭐 증거 있어요 하면서 판사들이 아이고 저 검찰들이 이거는 결국은 뭐 무죄로 봐주려는 거네. 그럼 판사들도 바빠 죽겠으니까 그럼 진짜 양심적인 판사면 아니 이럴 거면 기소를 하지 말든지 기소를 할 거면 공소장을 제대로 써오든지 검찰 지금 재판부를 농락하는 겁니까? 이러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판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성복 그 부장판사님 이런 분들 이런 좋은 분들 많이구나 어디 있어요? 어? 경험칙상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윤상현이가 무죄가 돼. 선거법으로 무죄가 됐는지 무슨 100만 원이 안 됐는지 어쨌든 선거법으로 걸렸는데 살아나 윤상현이.
그래서 그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남영희 위원장의 정치적 고행이 시작된 거야. 어떤 사람들이 막 이래 정봉주하고 친해서 남영희의 고행이 시작됐다. 예이, 남영희 의리맨 아니에요, 의리맨. 어? 테토니오 아니야, 테토니오. 상남 그리고 그때 뭐 윤상현 쪽으로 댓글 부대하는 사람들이 뭐 박우섭하고, 그때 박우섭 후보하고 경선했는데 남영희하고 둘이 뭐 박우섭한테 남영희 떨어진다, 뭐 둘이 싸운다, 별걸 다 그냥 이렇게 그 악성 댓글들을 달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윤상현 밑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이른바 인간 매크로 작업들을 한 인간들이에요. 어? 드루킹 이런 것처럼. 예? 판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은 바빠 죽겠어요. 사건이 많아갖고 검사가 구멍숭숭, 예? 구멍숭숭 공소장을 쓴 거예요. 예? 구멍숭숭 공소장을 쓰니까 유죄를 줄래? 유죄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난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 살아나게끔 공소장을, 야 이렇게 구멍숭숭 공소장 써라, 누가 지시했을까? 누가 지시했을까? 검찰총장이 지시하지 않고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게 검찰이 봐주려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가 댓글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자백한 인간들이 있고 그들이 다 유죄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걸 그냥 말이 안 되는 재판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윤상현이가 이제 지금 몇 번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명태균과,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어제 그저께도 방송을 했지만 법꾸라지처럼 하고 있어. 윤석열한테 전화 받았다, 김영선 뭐 공천 주라고 전화 받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장재원한테도 전화 받았다. 아, 북소리라는 게 아니라 에어컨 바람 소리예요. 돈다만 이게 워낙 이 좋았고, 저 에어컨 살살 나는데도 에어컨하고 선풍기 소리입니다. 북소리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람이 나오는데 앞에 이제 큰 화분이 있어. 거기 걸리니까 툭툭 소리가 좀 나는 거예요. 북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전 걱정이 되는 게 윤상현이가 지금 장재원한테 이제 넘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 법무부에 윤상현하고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윤상현하고 친한 사람들이 또 있어. 그걸 걱정해요. 제가 책상 두들기면 북소리처럼 들리는 거 책상 안 두들길게요. 이게 이제 막 몰입되고 책상을 두들긴 건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법무부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에 윤상현과 친한 사람이 몇몇이 이번에 임명이 됐어. 그래서 걱정이 돼. 좀 쎄. 윤상현이 이번에 또 살아나나? 윤상현 살아나면 안 되는데. 정성우님, 그거 실명으로 까면 안 되잖아요. 그걸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그걸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어떻게 얘기해?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이 평상시에 조금 기질이 그쪽으로 가깝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법무부의 주요 요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윤상현 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 자, 그래서 지금 윤상현의 이 얘기가 20년서부터 검찰이 봐줘서 살아난 인물이다. 이거 녹록치 않다. 바짝 긴장하고 윤상현 예의주셔야 된다. 그럼 딱 보세요. 장지원한테 밀으려고 장지원과도 통화했다 이러잖아요. 웃기는 친구야 진짜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의리에 나라 못 떴습니다. 여러분, 풍성교 네이버에서 나라 먹고 검색하셔서
요즘 이제 그 휴가철에서 나라모도 매출이 좀 요즘 조금 뜸하다고 하는데 나라모가 이제 그 네이버 가서 나라모 검색하고 쿠팡에 가서 나라모 검색하시면 여러분 그리고 이게 그 남성 여성 남성은 기능 장애 전혀 없고요 오히려 건강에 좋고 여성분들도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라모 드시고 풍성의 기쁨을 박봉진님 감사합니다. 정봉님 다시 한번 힘차게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컴백합니다. 걱정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걱정 마셔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한다. 어떻게 응원하냐?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예. 그리고 나라모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 나라모 구입해 주세요. 그리고 의리의 나라모. 예. 정성우님 나라 망합니다. 까세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제가 또 구설수에 휘말려요. 그럼 컴백하려고 그러다 또 컴백 못해요. 제가 왜냐면 이런 거 대놓고 제가 다 공격하고 까고 그래갖고 그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그래갖고 그냥 두려워하잖아요. 예. 기다리세요. 반드시 저는 컴백합니다. 왜? 이명박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국힘이 제가 컴백하면 국힘이 바들바들 떨어요. 그냥 니들 국힘 100명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하고 지역 가서 열심히 하고 저한테 하나 또 국힘 맡겨놔도 다 돼요. 1대 100으로 그냥 다 보냅니다. 아이고 100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토킹 고트님 고트의 뜻은 여러분 잘 알죠? 고트 하게 되면 good of all time. 그러니까 그 시대를 막론하고 최고의 전문가에게 붙여주는 게 고트입니다. Talking good, go트죠. Good of all time. 전 시대를 거스르는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실력자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그 풍성교 구매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바로 오늘 본 방송으로 다시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계속 그 내일은 이제 검찰이 어떻게 봐주는지 아주 도표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보면 김건희 오빠 이름은 김진우죠. 김진우. 우리 외대 이제 그 행정학과 지금 이제 암 걸려 군비리 돌아가신 그 우리 후배인데 걔가 이진우인가 김진우인가 그래. 이 김진우 같아. 제 하루 루틴이 궁금한가요? 그냥 방랑하기 좋아하는 염소의 고트 염소라는 뜻이죠 또. 고트의 원래 뜻은 good of all time이에요. 전 생애를 전 시대를 거치는 최고의 전문가. 예를 들어 지금 그 LA 다저스의 그 누구죠 그 김현성이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홈런 타자 투타를 겸비한 그냥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 고트라고 할 수 있죠. 고트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김진우 장모집을 덮쳤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큰 박스가 나왔어. 열쇠를 채웠어. 예? 자물쇠 채웠어요. 비번 모른다 그래서 결국 오픈을 했어요. 자 오픈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오딴 쇼헤이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고트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오딴 쇼헤이가 50대 50을 달성한 미국 그 메이저리그 최초의 선수 아니에요? 5050 달성했죠. 5050 달성을 했는데 그게 왜 대단하냐면요. 저는 뭐 이제 야구는 잘 모릅니다. 야구는 잘 모르지만 이제 축구 좋아하고 그러는데 큰 그 박스가 나왔대요. 반스가 나온 게 아니라 큰 박스. BOX. PANTS가 아니라 큰 박스. 그런데 이제 그거 가기 전에 오타니 쇼헤이가 왜 고트가 되냐면요. 오타니 쇼헤이가 지난해에 50-50 했죠. 홈런 50개, 도루 50개요. 그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왜 불가능한 수치냐면요. 이 정도는 야구를 안 좋아해도 상식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홈런 타자가 되기 위해서 몸집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홈런을 때려요. 근데 몸집을 키우다 보면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루를 못합니다.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루를 못해요. 도루를 하려면 몸을 근육질을 만들면서 좀 슬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도루 50개도 대단한 거거든요. 홈런 50개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홈런과 도루를 동시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큰 몸집을 키우면서도 기동성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를 고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 들어갑니다. 이렇게 상식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몸집이 컸잖아요. 도루 못 하잖아요. 홈런 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집이 커야 돼요. 그래서 홈런 타자들은 그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1루를 보잖아요. 1루. 예, 1루, 그 퍼스트 베이스를 본다고요. 많이 안 움직이는 자리. 그렇죠. 가군장님 아시네. 부상 염려도 있고. 자, 큰 박스가 나왔어. 자물쇠가 잠겨 있었어. 자물쇠 번호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어. 근데 오픈했어. 이 오픈한 걸 딱 보고 내가 김진우는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진우. 김건희 오빠 김진우는 무너진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다이아 목걸이가 나왔어요. 다이아 50개가 총총에 박힌 다이아 목걸이가 나왔고 다이아 목걸이가 나왔어요. 이거 진품입니다. 그 다음에 1억 2천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누구 작품이 나왔어요? 이우하원 화백의 프롬포인트라고 하는 연작 중에 한 작품이 나왔어요. 이거는 경매에서 24억으로도 넘어갔었고 22억으로도 팔렸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따라서 크기와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져요. 그게 나왔는데 자 김건희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검찰 입장은 냈죠. 뭐라 그랬냐면 돈도 미술품도 자기하고는 무관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클리프 앤 아펠 VCNA 반클리프 아펠은 모조품이라 그랬어요. 짝퉁이다. 이거요 100% 구속입니다. 100% 구속각이에요. 이거는 교묘한 수사방해고 교묘한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이건 구속영장 청구하면 100% 구속이에요. 왜? 증거인멸이라고 참 몇 번 얘기했잖아. 근데 증거인멸을 얘기해 줄게요. 그때 2002년 6월에 나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지인에게 빌렸다 그랬어요. 지인에게 빌렸다. 근데 지금 거짓말 했잖아요? 그럼 이게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때는 빌렸다 그러고 지금은 그 가짜라 그런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면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판사가 바로 인정을 합니다. 바로 인정을 해요. 바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빠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억 2천만 원만 내 돈이고 그림과 다이아 반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림과 다이아 반지에 대해서는 난 알 수가 없다. 돈은 내 거다. 자, 오빠와 엄마와 그 김건희 이 3자는요. 제가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컨대 진정한 동지예요. 가족애가 커. 왜 그러냐면 왜 진정한 동지냐면 나쁜 짓을 같이 오랫동안 같이 했어. 진정한 동지는 나쁜 짓을 같이 하는 게 진정한 동지예요. 그래야지 서로 코 풀까봐 서로 관계를 끊지를 못해.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 쓸 때 야 하자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써야지 충성을 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임명하는 그 밑에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울산 고래고기 뭐 봐준 사람들 뭐해서 봐준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에 있으면 더 이상 승진이 안 되는 사람들. 영전도 안 되고 승진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딱 골라다 갖다 써. 윤석열 인사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나쁜 짓을 같이 갖고 진정한 동지인데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감옥 갖고 징역을 세게 받아야 되니까. 오빠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끝장났어 이제.
김건희 끝났어. 내가 이제 동생을 위해서 목숨 걸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현진이 더 이상 대권 주자 아니니까 홍카콜라 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빠 김진우 입장에서도 야 저거 내 거라 그랬다가 저거 내가 내가 바꿔치기했다가 내가 뭐 하려고 독박을 써? 어차피 징역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는 집행유예로 나오고 넌 좀 살아. 온 국민이 더 살래? 종신형으로 살래? 나는 빠질래 이제. 오빠가 슬슬 코 푸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코 푸다 그래요. 예? 은어지 은어. 오빠가 코 푸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예를 들었고요. 오빠가 머리를 쓴 겁니다. 다이아 반지 내 겁니다. 이화원 합의 그림 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입증을 해줘요. 다이아 어디서 났습니까? 이화원 합의 그림 어디서 났습니까? 그럼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지하철 가다 주웠습니다가 안 되잖아. 예? 아니 김진우는 옆에 변호사 없겠어요? 변호사가 계속 그러지. 변호사는 김진우하고 김건희하고 가족에 관심 없어요. 내 의뢰인만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진우한테 그러죠. 아 지금 이거 못 빠져나갑니다. 우리라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지 나중에 징역 갔을 때 수발이라도 해주죠. 김진우한테 살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아니 김진우한테 다이아 내 겁니다. 예? 다이아 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김진우 오빠가 그 고백을 하기 불기 시작하면요. 아마 여기에서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오빠에게도 오빠도 못 믿으니까 오빠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가짜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그걸 진짜라고 하면서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오빠도 속였을까? 난 그렇게 보지 않아. 가짜로 교체한 거는 바꿔치기 한 거는 바꿔치기 했다고 지금 특검도 확신하고 있는데 바꿔치기 한 거는 오빠도 알 거야 아마. 그렇게 보여요. 아니면 오빠까지 속였을 수도 있죠. 뭐 그러면 이제 완전 건 선수고. 근데 언제 그랬어요 이거를? 12월 말, 작년 12월 말에 집에서 빼서 장모에게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때 이제 국회에서 그 12월 17일인가 그랬죠? 12월 14일인가 17일 날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 오빠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이러고 헌재가면 이거 탄핵이 되겠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 끝장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이가 오빠 그거 딱 가서 감춰야 돼. 어디다 감춰. 그거는 오빠가 알아서 하고 우리 클라스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이제 그 헌재 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 와중에 그 중간에도 저거 좀 잘 좀 감춰. 오빠가 감춰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그래서 12월 말에 그걸 갖다 감춘 거예요. 근데 오빠 거기 그 반클리프 앞에 그거는 그 반클리프 앞에 이름도 잘 얘기를 못 할 거야. 그거는 뭐 내가 그 가짜로 바꿔치기 했으니까 뭐 그런 줄 알고 진짜처럼 나도 이런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 왜냐면 그때쯤 되면 전화로만 연락을 했지 직접 만나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예, 거기를 이제 그 한남동을 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빠도 교체한 거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친구가 요 김건희가 지금 아주 악질적으로 한 게 보면 특검이 지금 벽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특검은 이럴수록 웃고 있어요. 자 집에 가갖고 신발 12켤레가 했는데 신발 12켤레가 나왔는데 12켤레가 모두 260ml라는 거예요. 예? 모두 260ml래. 여러분 제가 키가 70이에요. 제가 260이나 265를 신습니다. 260이나 65를 신어요. 여러분 혹시 그 명품샵에 한번 가면 여성용 신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260이 있다?
있어도 아주 레어한 아이템이에요. 아주 드문 아이템입니다. 제가 과거에 유럽에 갔을 때 한 15년, 20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 너무 신발이 예뻐갖고 신발이 예쁜데 그 여성 사이즈래요. 여성용이래. 근데 너무 예뻐갖고 그걸 살려고 그러는데 유럽은 발 큰 사람들이 많으니까 265, 270까지도 나와요. 그래갖고 제가 265 사이즈를 샀어. 제가 265에서부터 260을 왔다 갔다 신거든요. 우리 아들이 78, 79야 키가. 걔가 260을 신어요. 여러분 여성 그 김건희 키가 뭐 커봐야 한 60, 63, 65쯤 될 텐데 여성이 60을 신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가 됩니까? 260 여자 사이즈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50으로 이미 교체를 했거든? 신발을 교체했어. 그리고 검찰 특검이 압수수색 딱 들어오니까 법꾸라지들이 야 이거 나중에 너네 집에 있는 신발 갖다 맞춰보고 250 딱 나오게 되면 이거 빼박이다. 집에 있는 신발도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해서 집에 있는 신발 260으로 다 갈아야 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예요. 김건희 170의 키가 170의 김건희가? 그렇게 커요? 나는 한 265, 165쯤 됐었는데, 170은요, 연예인들도 한 165면 170이라고 그러거든요. 확인되지 않으면 저건 한 4, 5cm 올린 거예요. 예. 멧돼지 거는 아니에요. 저거는 왜냐면 여성 신발이 여성으로 딱 보이니까. 예, 명품 사이즈는 크게 나오는데, 없다 그러진 않았고, 레어 아이템이라 했어요. 좀 귀한 아이템이에요. 167, 167인데 160을 신는다? 여성 발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60mm짜리는 이게 딱 떨어져요. 저거 보잖아요. 딸이 키가 273이에요? 173이겠죠? 고민님이 딸도 173인데 250 신는다. 맞아요. 제가 국회에 있는 당직자가 73짜리 친구인가 73짜리인데 그 친구도 250을 신었어요. 그리고 작게 나온 건 255로 신었고, 손이 큰 거 보면 발도 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행정관이 왜 250mm로 바꿔왔을까요? 행정관이 자기가 신으려고? 그럼 행정관하고 건진법사하고 둘이 짜갖고 뇌물을 받은 거 자기가 슈킹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기사가 지금쯤 나왔거든요. 지금 신발도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수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 하면, 신발을 딱 가져왔어요. 이제 김건희 소환합니다. 소환하면 신발 사이즈를 실측을 할 거예요, 아마. 신발 발 전문가가 와갖고. 실측을 했는데 250을 신는 사람은요, 실측을 하게 되면 245에서 46, 7쯤 나옵니다. 실측을 했는데 250 사이즈가 나와. 근데 집에 있는 게 260이야. 그럼 이것은 수사에 혼선을 주고 증거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는데 한두 켤레가 아니라 12켤레야. 260짜리가. 그리고 반클리프 앞에는 교체됐어. 이게 자기가 살려고 수를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거를 인멸할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확증적으로 나와서 이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요,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일부러 큰 사이즈 갖다 놨다니까요. 특검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봐도 야 이거 반클리프 앞에를 교체해놓고 짝퉁으로 교체해놓고 마치 진품인 것처럼 박스 안에 넣어놨어? 이 정도면 완전 법꾸라지가 장난친 거거든. 그리고 지들이 옛날에 수사해봤을 때, 도둑놈 수사해봤을 때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교체해놨어. 이거는 빼박이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수를 썼으나 결국은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8월 6일 날 소환되면 제 추정컨대 이거는 바로 증거인멸의 혐의를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짝퉁으로 260을 갖다 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요게 한두 줄 나와요.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을 만든 거죠. 이거는 아니 그리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옛날에 그 필리핀 독재자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이 이멜다 아니에요, 이멜다. 예? 그 집에 가니까 뭐 그 신발이 뭐 3,000켤레인가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 3,000켤레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후진국 70년대 그 필리핀의 독재자들이 하고 있던 그 짓을 국가를 이용을 해갖고 국가가 재테크의 수단을 해갖고 주는 족족 뇌물을 다 받고 지금 뇌물이라고 명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멜다 시절에 그 영부인을 꿈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80년대 독재자 전두환을 꿈꾸고 독재자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를 꿈꾼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투표를 한 국힘을 지지했던 이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이냐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특검은 국민들 위해 가장 강력한 국민들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천하무적이에요. 적폐청산단입니다. 범법자를 잡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뚫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8월 6일 날 소환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쪽에 제 새끼 손톱을 걸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여러분 그 휴가철인데도 방송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굿밤 되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숫자 조회수는 적은데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잠시 쉬어가는 김, 자빠진 김에 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타까우면 다른데 댓글 작업하시면서 정봉주 방송한다고 좀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봉도사의 쪽집게 정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관세 협정이 타결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 사건은 기사를 안 봅니다. 경제 사건은 기사를 안 봐요. 왜냐하면 경제는 복잡해. 그런데 오늘 거는 좀 봐둬야 돼요. 오늘 거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타결된 내용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타결된 내용을. 자, 제가 요거 보면서 한시 언론사에서 잘 정리해갖고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상호관세가 25% 공언하다가 15%가 됐어요. 그렇죠? 그 자동차가 15%가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타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EU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2.5% 관세를 내다가 12.5%를 더해서 15%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는 12.5%만 인상이 되는데 우리는 15%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좀 떨어집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좀 떨어져요. 자, 어쨌든 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1위 판매 국가가 어디죠? 1위 판매 국가가 그 1위 기업으로 얘기할게요. 1위 회사는 도요타입니다. 도요타가 970만 대쯤 팔아요. 연간.
도요타가 970만 대 팔고 그 다음에 2위가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2위가 폭스바겐 그룹이 약 한 930~40만 대쯤 팔아요. 그리고 3위가 현기차입니다. 현대기아차가 합해갖고 약 한 800만 대 조금 덜 팔아요. 그리고 현기차가 요즘에 단기 순이익이 좋은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고부가 가치의 차를 파는데 그게 제네시스예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지금 이제 자동차 관세가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철강 50%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남아 있는 게 반도체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 그랬으니까 반도체는 타결이 안 된 겁니다. 반도체는 타결이 안 된 거예요. 반도체는 아직 타결이 안 됐고 이번에 이제 보면은 자 대미 투자가 3,500달러 487조쯤 됩니다. 그 일본과 EU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GDP 대비하게 되면 우리가 좀 규모가 좀 커요. GDP 대비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이제 그 인구는 한 반 정도 되고 GDP도 그 반은 좀 넘지만 GDP 대비하면 우리나라가 좀 큽니다. 그런데 요 대미 투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우리가 조금 유리해졌습니다. 이 중에 1,500달러는 그 마스가라고 해갖고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이에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키우겠다. 여기에 하나가 전격적으로 참여합니다. 하나가 주도적으로 해요. 그 1,500달러는 이렇게 저렇게 펀딩을 해갖고 투자를 하고 그러지만 그 돈을 주도하는 것이 한화입니다. 이 3,500달러 중에 2,000억 달러만 미국 트럼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도로 쓰는 게 1,500달러, 미국 주도로 쓰는 게 2,000억 달러니까 정부 관료들이 설명하기를 그렇게 보면 일본 5,500억 달러에 3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잘한 거는 농업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라 그랬어요. 자국시장 개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쌀 소고기 추가 개방해라 이랬는데 우리 협상단이 뭘 보여줬어요? 2008년 소고기 그 집회할 때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보고 대한민국이 K-시위의 나라 아니에요. 아주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민주적인 시위를 하는 나라인데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래갖고 한국 쌀과 소고기 수입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철강 50% 그대로 유지했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반도체 최혜국 대우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본과 EU가 15% 상호관세를 15%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15%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대미 투자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했는데 우리는 원래 2,500억 달러를 주머니에 쥐고 갔죠. 그래서 1,500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하고 1,000억 달러만 추가로 투자하겠다. 1,000억 달러 추가하는 게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투자 펀드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뭐 수출입은행, 뭐 무역은행 이런 데서 보증을 해줘 가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손해 볼 일이 크게 없죠.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를 뭐 살리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데 어쨌든 관세 협상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새벽 2시, 3시에도 보고를 받았고 이가 다 흔들릴 정도다. 흔들 정도다. 그럴 정도로 이번에 철저하게 그리고 대통령이 왜 안 보이냐 그러는데 대통령 오늘 말씀 잘하셨어요. 대통령이 이거 보통 이제 윤석열이 지간 것처럼 저 나대고 그랬을 거거든. 윤석열이 있었으면 그러면은 레버리지가 안 생깁니다. 대통령이 뒤로 숨어버려야 돼. 잘했어요 이번에 진짜로 전략을 잘 세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15%로 협상이 됐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장 큰 게 타격을 입을 게 대미 수출 중에 자동차 수출이 많은데
반도체는 이제 어제 그저께 그 165억 달러 테슬라하고 삼성이 AI6 그 삼성 테슬라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AI6 그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쪽일 거예요. 그거 수출하기로 하고 그게 이제 22조 5천억 달러죠. 그러니까 삼성 그 시스템 반도체 매출의 85%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삼성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식 있는 분들에게 제가 삼성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전 주식을 잘 모르고 안 하기 때문에 삼성이 살아나고 SK가 HBM으로 그 선방하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하고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국내적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담론이 오래간만에 들어오셨구나. 실시간 많이 늘었고요. 그 500명가에 한 450, 60명 갔었는데 휴가철 들어오면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좀 주저앉았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준비 여러분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 준비 열심히 하고 자 그래서 요거는 오늘 저 경제 얘기하면 여러분들 싫어하는데 그래도 안 나가시네. 좋습니다. 경제 저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오늘 좀 그 편의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또 이제 막 상식에 관한 얘기 이제 우리가 지금 중국과 계속 싸워야 돼요. 중국에 이제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습니다. 요즘 그 캐대언이라고 요즘 이제 그 MZ 세대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캐대언 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캐대헌 이건 아셔야 됩니다. 문화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국에다 팔아먹을 게 K푸드, 그다음 K뷰티, 그다음에 K컬처예요. 윤명환님 매일 방송이 좋습니다. 오늘만 좋은 게 아니라 매일 방송이 좋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요, 제가 진짜로. 자, 캐대언이라고 요즘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해갖고 애니메이션인데 소니사에서 만들었어요. 소니사에서 만들었는데 미국 소니사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문화 고증을 통해 갖고 감독도 맥이 뭐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계 캐나다 사람이에요. 한국계 캐나다 사람이고 작가하는 그다음 거기 이제 골든이라고 부른 분이 옛날 영화배우 신영균의 외손자 그리고 SM에서 10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보낸 분. 그 내용이 그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전 세계 몇 주예요? 지금 두세 달 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데뷔인지 뭔지가 아니라 캐대헌이라고 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자, 이게 K컬처예요. K-팝은 K컬처의 한 분야죠. 자, K컬처, K푸드, 그다음 K뷰티. 이것 이외에는 중국에다 팔아먹을 게 없어. 이미 걔들이 우리 반도체나 우리 이 기술 산업은 다 쫓아왔어요. 오히려 항상 얘기하지만 인공지능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오늘 그 상호 관세 협상한 게 중요한 게 중국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K푸드나 뭐 이런 거 많이 팔아먹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할 게 별로 없어. 그럼 미국에다가 계속 수출을 해야 돼. 화장품 K뷰티죠. 그래서 중국에다가도 팔아먹을 게 없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협상 잘하고 이제 우리가 이 무역 다변화를 통해 갖고 저 인도나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가갖고 좋은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지금 일본 10대 20대들도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졌잖아요. 매기강 감독 맞습니다. 매기강 감독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 지금 캐대헌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 동남아시아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호적이어야지 우리 물건을 가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물건이 뭐 좀 가격이 싸고 뭐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수출은 문화의 한 파트가 돼갖고 우리 문화에 익숙해 있는 나라에 우리 물건을 팝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그 넷플릭스 우리 거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한국 물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한국 물건을 사는 거죠. 한국 차를 사는 거예요. 지금 그 현기차가 중국에 들어가고 전기차를 다시 도전하는데 성과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방송 끝나고 넷플릭스의 캐대온 좀 보세요. 재밌어요 아주. 저는 이제 뭐 요즘 넷플릭스의 그 트리거 보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파인 그 옛날에 골동품 신안 앞바다에 그 골동품 파는 그 영화들 쭉 보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우리 K 컬처 대단합니다. K 컬처, K 푸드 그다음에 그 K 뷰티 그러면 터키 우리 물건 수출했어. 그리고 전세 중국 지방 도시도 가보면요. 중국 공항 있잖아요, 공항. 그 공항을 다 인천공항 그 카피한 겁니다. 인천공항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뭐 건설이고 뭐고 이런 게 다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요 시장이었던 중국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시장을 잘해야 그 협상을 잘해야 된다. 오늘 협상은, 그 농업시장,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막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80점 이상은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조선 들고 간 거는 성공적이었어요. 조선. 마스가라 하죠. 마스가. 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예? K 배터리 이런 거는 이제 K 배터리도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그래도 그나마 협상 잘 됐다는 거 하나 하고, 여러분 그 양평의 공흥지구라고 하는 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강득구 의원이 이거 그 물고 늘어지면서 제가 이제 정봉주 TV 전국구에서도 좀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득구 의원님의 진가를 알고 그랬었는데, 자, 이거요. 차근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거 지금 특검이 기가 막히게 하나 잡았는데, 검찰이 이거를 어떻게 윤석열 사건을 덮어주는지 오늘은 시간이 늦어도 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양평의 공흥지구라고 하는 아파트 개발 지구예요. 여기 처가 회사가 여기를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처가 회사가 ESINT 무식한 것들 무슨 영어를 써대니 씨. 예? ES가 은수냐 최은순 그건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처가 그러니까 그 처가 회사라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처가 회사네. 그 김건희 집안 김진우 김건희 오빠하고 엄마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와그닥 그냥 가족들이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기간을 언제까지 개발하겠다 그랬습니다 하고 인가받은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를 못했어. 그럼 이게 허가권이 취소가 돼요. 그런데 양평군 공무원이 사업 기간을 그냥 연장을 해버려.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집안 이 회사가 798억의 분양 실적을 올려요. 그럼 이쯤 하면 이거 이재명 그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얻는 수익의 반 내라 그러면서 한 5천억 그 성남시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해먹었다 어쩌고 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조진 거 아니에요? 대장동 사업이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으면 이게 수익이라고 하면 적어도 30-40% 내야죠. 한 200-300억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양평군에다가. 개발 부담금이 0원이야, 0원.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걸 검찰이 자 이제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검찰이 이제 고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피해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고 그러는데 검찰의 봐주기 행태를 보세요.
자, 공무원이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줬어. 민간업자가 공기 내에 다 공사를 완성을 완결을 못하니까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럼 공무원하고 민간업자 사이에 뭔가 짜웅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짜웅이 있었다. 근데 민간업자 대표는 오빠야, 김진우야. 그런데 공무원과 민간업자를 각기 따로 기소를 해버려. 왜? 둘이 연관관계를 찾으면 그 안에서 공모된 게 나오면 이게 둘 다 유죄가 되니까. 유죄 안 주려고 처음부터 장난을 친 거예요. 예? 유죄 안 주려고 처음부터 장난을 친 거예요, 이게. 보세요. 따로 기소해. 그리고 사업기간 이미 연장한 공무원 3명은 일단 기소를 해. 근데 공무원들이 너네들 왜 연장했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연장 안 하면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 이놈들아 다른 데는 왜 연장 안 해주고 여기만 연장해줘? 너네 그렇게 연장을 잘 해주는데?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을 먼저 기소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위조 사문서 제출을 해서 개발 부담금 업무를 방해. 그러니까 개발에서 우리가 수익이 없다라고 하는 위조 사문서를 내요. 위조 사문서 제출해서 개발 부담금 업무를 방해한 업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불구속 기소예요. 왜 불구속 기소하는지 알아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예요. 불구속 기소하는데 사유는 기간 연장에 개입한 정황이 없고 기간 연장은 공무원이 지가 알아서 해줬다는 거야.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무슨 개소리야 이게. 예? 이게 무슨 공무원이 지가 알아서 연장을 해줬대. 그래서 어쨌든 구속의 사유가 없고 그냥 뭐 기소하라니까 불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소한 다음에 봐주기 행태 2번째를 보세요. 부정행위했단 말입니다. 예? 개발 부담금 산정 업무를 해야 하는 양평군 세무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그 공무원이 야 부담금을 얼마를 뜯어내야 된다 그러는데 이놈들이 위조로 낸 김건희 오빠가 위조로 낸 서류를 갖고 위조로 낸 서류에 그걸 갖고 개발 부담금을 선정을 했고 영혼을 만들어요. 영혼을 만들어? 그럼 이게는 부정의 행위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럼 외부 용역업체가 또 이거를 무슨 세무 이런 세무사 전공자들이 이걸 제대로 세무 부과를 했나 해갖고 이걸 검증하게 돼 있어요. 감수하는 거지, 감수. 그런데 이 용역업체도 그냥 딱 어디선가 무슨 외압을 받았는지 검증해서도 문제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세무 담당 공무원과 검증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다 불기소를 해버리네. 기소를 안 해. 너네 죄 없다야. 이 사유 보세요. 기가 막혀요. 위조 문서를 제출한 민간에 속아서 행정업무 방해받았다는. 그러니까 너네들을 속인 민간인이 문제지 속은 너네가 뭔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속아도 문제예요. 속으면 무능한 거 아니에요. 속아갖고 양평군에다가 피해를 끼쳤는데 저 800억 가까운 돈을 한 푼도 못 거뒀는데 그럼 피해를 끼쳤으니까 이게 법인 같으면 배임행위 아니에요. 배임행위.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사람들 기소를 안 해. 세무 담당 공무원도 기소를 안 해. 이걸 검증한 용역업체도 기소를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오빠가 그러니까 그 기소가 돼갖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낸 게 아니라 돈을 내라면 냈을 텐데. 세무 공무원이 영혼을 만들었고 또 이거를 검증해야 될 업체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서
아, 공무원 책임이지 이게 왜 제 책임입니까? 그런데다가 애당초 검찰이 이거를 분리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둘의 연관관계를 찾지 못하는 거.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윤상현 2020년에 선거법으로 기소됐을 때 검찰이 봐주려고 하게 되면 공소장을 구멍 숭숭 뚫리게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유죄가 안 나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김진우가 큰 소리 빵빵 오빠가 치면서 법원에서 이렇게 해요. 야, 부담금 산정한 건 공무원의 책임이고 이 징수를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건 용역업체 책임인데 왜 우리더러 뭐라 그러냐. 아, 우리는 공무원이 고지서가 영원히 나왔으니까 우리는 영원을 낸 거고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당초 검찰이 공무원과 오빠 김진우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둘이 공모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딱 묶어갖고 기소를 해버렸으면 이 짓을 못하죠. 이 짓을 하라고 또 그러고 검찰이 이건 보나마나 뒤에서 다 코치해준 거야. 예? 그리고 또 보세요. 검찰 봐주기가 아주 점입가경이야. 경찰은 야, 이거 공무원과 업자가 공모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둘의 관계를 좀 밝힐게. 그러니까 압수수색 할 수 있게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해. 검찰한테요. 검찰이 계속 반려를 해요. 예? 검찰이 계속 반려를 해요. 이거 수사 언제 들어간 거냐면 이거 기소 2023년 재작년에 한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에 있을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검찰이 윤석열 가족을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자,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를 해. 근데 이런 일이 여기 이번에만 있었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문에요. 금감원에서 이거 주가가 이상하다 그래갖고 고발을 해. 고발을 하니까 검찰이 고발하니까 검찰이 그 경찰로 내려. 2014년 이래요. 적발된 건 2011년이고 2014년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을 했어요. 2012년 3월에 했으니까 2014년 윤석열이 물 먹고 대구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부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은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 금감원 압수수색을 좀 해야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 주세요. 끝까지 검찰에서 발부를 안 해. 그 오랫동안 발부 안 하니까 경찰에 모르겠다. 그리고 흐지부지 끝난 거야.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 2020년 1월에 뉴스타파에서 다시 보도하면서 세상에 고개를 든 겁니다. 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니까 반려를 해. 검찰이 하는 짓이 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김진우가 주범이잖아요. 주범. 핵심 인물 핸드폰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해. 그걸 제외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아니, 처음에 공무원과 민간업자들을 따로 기소하면서 봐줘. 가장 핵심자인 김진우 핸드폰을 압수수색 영장에서 빼고 난 다음에 법원에 신청을 해. 근데 나중에 또 검찰 공소장에 보면요. 김진우가 전화로 범행 지시한 게 3차례 등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진우 핸드폰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군수였었어요. 이 공흥지구 개발할 때. 김선교 의원은 조사도 하지 않아. 2024년 조사도 안 해요. 김선교는 누구냐면요. 그 김건희 아버지가 양평 군 공무원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이 양평을 털어먹는 이 양평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야. 양평 근처에서 김건희 엄마는 무슨 그 모텔을 했었다 그러고 아버지는 거기 공무원이었었다 그러고 아버지가 그 높은 집 공무원일 때요. 김선교가 저 공무원 출신입니다. 양평군. 공무원 하다가 공무원인가 경찰서장인가 뭐 했었어요. 어쨌든
정확하게 제가 그건 또 확인 안 해봤네. 김성교가 제가 알기로 양평군 공무원이었습니다. 이건 뭐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서장 했던 사람도 그 군수라고 그랬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김선교가 그 양평군 그 공무원이었었죠. 공무원 맞죠? 그런데 여기 그러면 이 공무원이 군수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 양평군 고위 국장이고 과장일 때 거기 이제 말단 직원이었을 거예요. 김성교가 그랬고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을 겁니다. 제 얘기가. 제가 이렇게 말을 꼬리를 빼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다시 정치권에 등장하면 또 누가 이걸 갖고 고발하니 어쩌고 하니 또 뭐 정봉주 막말했니 어쩌고 예. 군수였었고 군수 전에 공무원을 했었을 거예요. 그 양평군의 일반 공무원이었을 거예요. 군수였던 김성교 의원은 군수였었으면 뭐 그 전에 어찌 됐든 간에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성교가 다 봐줬고 돈 벌었다라고 하는 설이 파다했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쭉 정리하면 이렇게 보세요. 검찰의 봐주기 행태 요약을 해보세요. 자, 김진우도 핵심 인물의 핸드폰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려. 그리고 당시 군수였던 김성교는 조사조차 하지 않아. 사업자 공무원과의 공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분리해서 기소해. 그러니까 특검이 이 자식들 봐라. 니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니? 그리고 공무원 3명 항소심 재판을 지난달인가 중지를 해버렸어요. 특검 출범하면서 이거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김건희 특검의 대상이에요. 1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김진우 재판이 8월 12일 예정입니다. 예? 8월 12일이 화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8월 12일 날이 예정인데 이거 중지 요청해갖고 받아들여질 겁니다. 특검이 들여다보겠다. 자, 검사들이 이르고 사건을 봐주는데요. 이걸 어떻게 유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최은순이 사기를 치잖아요. 사기를 치고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해.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건이 들어가서 검찰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최은순이 피해자가 돼. 이런 사건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윤석열 이거 진짜 가만두면 안 돼. 대한민국 검찰로 있으면서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될 검찰이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이루고 한평생을. 이거 길거리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이 인간이고. 예? 이런 인간들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2,400명이거든요. 검사가 2,400명, 판사가 3,000명쯤 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상으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공인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인님.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검사들이 욕을 먹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봉도사 안색이 나날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색을 공개했습니다. 공인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공인님 화이팅. 자, 여러분 지금 휴가철에도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봐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낮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좀 울적하고 우울하더라고. 왜 울적하고 우울했냐면 같이 정치하던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또 당대표 한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자괴감이 딱 드는 순간 이 내용을 상기했어요. 자, 여러분 5월 동주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그죠? 5월 동주는 오나라고 월나라 이 백성들이 파도가 치는 그 강을 건너는데 막 그 배 안에서 싸우죠. 근데 이제 파도가 쳤고 배가 전복돼 뒤집힐 위험에 딱 처하니까
오나라 백성과 월나라 백성이 고난을 당하니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극복하자. 여기서 나온 게 5월 동주입니다. 적과의 동침. 이게 그 통합, 적과 손을 잡고 통합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자, 5월 동주 구동존이 이게 연결되는 말은 아니지만 구동존이는 항상 제가 즐겨 쓰는 건데 중국 정치인들이 제일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구동, 같은 것은 구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놔둬라. 이 구동존이를 언제 썼어요? 우리나라한테도 썼어요. 사드 문제 때문에 2016년에 사드 박근혜 때 사드 배치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한한령 내리면서 딱 끊어버렸잖아요. 그런 이제 한 3, 4년, 4년 지난 다음에 사드 때문에 우리가 사드 우리 한한령 철폐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문재인 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근데 그건 우리가 미국 때문에 장담은 못하는 거야. 국가 간 관계에서 이렇게 약속을 못해. 그런데 어쨌든 사드 때문에 너네 한한령 이거 좀 해줘라. 그때 중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동존이. 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놔두는 것도 해결책의 하나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놔두는 것도 해결책의 하나다. 멋진 얘기 아니에요? 중국 애들 그 오랜 그 문명의 역사가 오래돼갖고 이런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화의부동.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죠. 화합은 하되 동화되진 않는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 보수와 손을 잡을지언정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화의부동을 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정봉주야. 아니 그 방송 나가면 보수하고 재밌게 지내고 잘 지내고 하지만 내가 내 정체성을 갖고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끌어내긴 하지만 너희들하고 화합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예. 자, 구동존이 화의부동.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치인들이 가장 중국의 외교 정책 방침에 녹아 있는 게 이 도강양회 유소작위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제 심정을 얘기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자, 도강양회는 뭐냐면 칼의 빛이라는 거예요. 칼의 빛을 숨기면서 실력을 길러라. 칼의 빛을 달빛에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실력을 길러라. 이게 이제 등소평이 한 거예요. 개방 정책하면서 야 우리가 미국한테 먹히고 자본주의한테 먹히고 그러니까 등소평에 딱 얘기한 거예요. 그때 28자 방침이라고 선언을 해요. 도강양회 유소작위. 도강양회. 칼의 빛을 숨기고 실력을 키우자. 유소작위는 뭐냐면은 유소작위는 어떤 일을 성취해야 할 땐 성취하라는 얘기예요. 유소작위. 이게 저한테 지금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유소작위는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맹자에서 나온 얘기예요. 맹자에서. 뭐 맹자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인유 불이야 이휴 가이유이라 뭐 이런 어려운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무슨 얘기를 한 거냐 하면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지 비로소 다른 어떤 일을 성취할 수도 있다. 지금 정봉주한테 하는 얘기예요. 도강양회 하고 있어라. 도강양회 하고 있어라.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을 성취할 수도 있다. 성취해야 할 땐 성취해라. 유소작위예요. 그 유소작위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야 일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원벨트 원로드 1대1로는 중국 전 세계가 중화의 깃발 아래 하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유소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때 나서서 성취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유소작이라고 하는 출처는 맹자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